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NCS 최강팀, 저희 위포트 신원, NCS 팀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NCS가 어떤 시험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강사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NCS 소개, 그리고 NCS 대비 전략, 그리고 기본서 커리큘럼,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개념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해서 신헌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수리, 그 중에서도 이제 표 그래프 해석하고 계산하는 그 자료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어려워하세요. 네, 저는 피셋 자료 해석 강의를 20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NCS 쪽에서는 수리, 자원관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열심히 준비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별거 아니었네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는 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때 제가 NCS 메인 무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셋 1타 출신이고 행정고시 사랑에서 강사평가 1위, NCS 수강생 1위 등등등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외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요거는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충남대학교는 이제 2025년부터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에서는 이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4년 NCS 초청 강사로서 메인 무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포트 NCS 인적성 강의하고 있고 공단기에서 7급 피셋 자료해석 대표 강사, 프라임법학원에서 5급 피셋 자료해석 대표 강사,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주요 대학에서 피셋 강의, 그리고 NCS 강의를 했었습니다. EBS에서 피셋 강의도 했었고요. 자, 질문 범위는 제가 집필한 교재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위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카페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신원 피셋 NCS로 검색하시면 오픈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 비번이 1515예요. 1515.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마 질문이 1500에서 1%를 상승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있는데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질문을 못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S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NCS는 뭐의 약자죠?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네, 여기 있고.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시킨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뭐 읽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듈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집합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NCS 필기라고 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의수문자자, 대정기, 조직 이렇게 첫 글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이 여기 1, 2, 3번 의수문, 요게 핵심 3대 영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에요.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은 수리하고 자원관리. 이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가장 좀 자신이 없고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영역인데 저와 함께 가신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점수를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아까 강조했던 요 3개 영역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자원관리 능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조직이해 요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들이고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영역들은 아니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된 영역을 뽑아보면요. 이제 표, 그래프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리는 당연히 수리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좁은 의미의 자료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료 해석은 좀 넓은 의미예요. 광의의 영역으로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에서도 표, 그래프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텍스트 안에 표나 그래프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과 넓게 보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공기업 출제 경향은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코레일은 의수문 3개 영역 나온다. 그 다음 서울교통공사는 10개 영역 다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의수문에 정보능력 나온다. 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의수문, 거기에 자원관리 들어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갖고 있는 기관이면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NCS 대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핏셋형. 핏셋형과 모듈형으로 크게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핏셋형부터 보겠습니다. 핏셋형은 말 그대로 핏셋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출제하거나 또는 변형 출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핏셋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오래된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행정고시라고 불렀던 5급 공채, 5급 공채가 있고요.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경력자 기출, 그리고 7급 공채 기출. 근데 최근에는 7급에 핏셋이 도입되면서 민간경력자 채용과 합쳐졌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입법고시도 있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기출은 5급 공채하고 7급 민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력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형 시험이라고 하죠. 이런 영역을. 별도의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제시된 자료 내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암기된 지식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물론 핏셋형 문제도 지식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실업률, 그럼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 비율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학 관련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 정도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수준,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주어진 자료 내에서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 그래프, 자료 해석의 예를 들어보면요. 표, 그래프 주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도출 가능한 정보들, OX 판단하거나 또는 이 자료를 다른 자료로 바꿨을 때, 표를 그래프로 바꿨을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자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핏셋은 3과목이 있어요. 참고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언어 논리는 NCS랑 매칭해 보면 의사소통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은 핏셋의 자료 해석하고 연결되고 자원관리도 물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핏셋 자료 해석은 NCS의 수리하고 자원관리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핏셋의 상황 판단 영역은 NCS에서 문제 해결 능력하고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1:1 매칭은 아니지만 굉장히 교집합을 크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공기업 문항수에서 비중이 높고요. 저희 위포트에서 시리즈 교재가 있죠. 그래서 핏셋4 NCS 시리즈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시면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듈형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산인공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초직업 영역 10가지의 영역별 학습 모듈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취도 검사라고 합니다. 성취도. achievement라고 하죠. 성취도 검사는 achievement test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된 지식하고
정답이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듈형 문제 중에서는 뭐 암기하지 않아도 그 읽어보고 쓱 이거 같네, 굉장히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경영학이나 조직이론에서 기본적인 이론들, 개념들, 그 다음에 또 상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 나옵니다. 자, 주로 주요 공기업이 아닌 전력그룹사나 주요 공기업인 경우에 대체로 20-30% 내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모듈형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피셋형, 모듈형 둘 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할 사이트 있고요. 그리고 위포트 기본서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막 다른 교재를 안 보셔도 됩니다. 위포트 교재만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용 모듈이라고 해서 이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학습 모듈 외의 내용을 포함하는, 즉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분류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NCS 고득점 전략으로 가볼게요. 자, 준비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NCS 고득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 방법부터 볼게요. 자, 본인의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집중 대비하자. 그래서 NCS 교재 및 강의, 스터디 등을 활용한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글자로 이거 뭐라고 하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이거 8글자 됐군요. 이렇게 앞에 네 글자. 지피지기. 내가 잘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지피니까 상대방은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출제되는가. 그거를 기본서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지기. 나에게 맞는, 지금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나에게 안 맞는 영역. 내가 지금 잘 못하는 영역을 구별하시고, 잘 못하는 영역을 극복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 자신감이 붙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채워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 직전에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세부 분야별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의 문제들을 잘 체크해 두시고 시험장 가셨을 때는 본인이 잘하는 영역 문제들 위주로 먼저 푸시고, 좀 평소에 풀어봤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영역의 문제들은, 그리고 그 세부 유형의 문제들은 나중에 푸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계산 속도도 높이고, 정확성도 높이고, 계산을 가급적 안 하고 푸는 방법, 그리고 계산을 하더라도 복잡한 계산이 아닌 간단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초 역량 다지기로 들어가 보면요. 기초 역량 다지기에서는 크게 4개를 이제 파트를 뽑았는데, 독해 능력, 속독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계산 능력,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독해 능력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푸실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독 능력은 키워드 위주로 읽어야 돼요.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그 키워드는 이제 수리와 관련된 문제, 자원 관리나 문제 해결에서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 적용하시면 되는데, 연도, 수치, 주어, 수로 비교급에 주의한다. 그럼 그 아래 문장을 보시고요. 이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주어는 중국 국적자의 수니까 그냥 중국 수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로는 지속적 증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또 있네요. 2010년 이후. 시간을 제약해놨죠. 그래서 2010년 이후면 그거를 포함해서 뒤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년 대비란 말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전년 대비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2010년을 기준으로 그것의 전년 값과 비교하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데이터와 2010년 데이터를 읽고 확인하는 것도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능력으로 들어가 보면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제목과 단위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거라는 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속성이 절대적인 양에 대한 자료인지, 뭐 명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상대적인 수치,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양. 예를 들어서 30% 하면은 30%는 상대적인 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해서 30%면 30명이 되는 거고, 200명에 대해서 30%면 60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퍼센트라든지, 그 다음 지수, 그 다음에 A당 B 같은, 뭐 1인당 GDP 같은 이런 자료들 우리가 상대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자료가 나왔을 때는 기준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 보시고, 그 다음 각주를 봅니다. 근데 각주는 모든 각주가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각주 중에서도 공식이 제시되어 있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일단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각주들은 이제 보기나 선지를 보면서 필요할 때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순서는 읽기형 지문, 제가 R이라고 강의할 때 표시합니다. Reading, 읽어주는 지문들 쉬우니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지문은 C라고 표시할게요. Calculating. 그래서 계산 지문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물론 계산 지문 중에서도 뭐 간단한 합산, 뺄셈, 그리고 뭐 비율 계산, 그런 거 그냥 바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좀 계산량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푼다. too much 계산, 너무 많은 계산은 패스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으로 들어가 보면요. 계산은 최소화한다. 분수 비교, 곱셈 비교 테크닉 등을 배워두시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뭐 다 이제 지금은 시중에 다른 뭐 교재라든지 강사들이 다 따라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2024년부터 자료해석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신원 선생님이 뼈대를 만들었다. 시조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A부터 Z까지 이론을 정리한 분이다 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한다. 사칙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좀 어려워하는 파트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만큼의 속도만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영역별 전략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메인 영역으로 하는 게 수리하고 자원관리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또 전문 선생님들이 강의하시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의사소통은 짧은 문제에선 시간을 줄인다. 어휘나 어법 문제. 그 다음 장문 플러스 세부사항 확인형 문제다. 그런데 좀 생소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부 넘기셔도 됩니다. 다만 세트형 문제라면 아까우니까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리 능력이라면 일반 수리하고 자료 해석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수리는 뭐 응용 수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정식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딱 봐서 쉬운 건 굉장히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 2개를 딱 섞었어.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소금물을 2개만 섞는 게 아니라 뭐 3개를 섞고 다시 거기서 물을 빼고 소금을 추가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그거는 패스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해되지 않은 고난도 문제는 넘깁니다. 일단은 시간 남을 때 보는 전략. 그 다음 자료 해석 문제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면서 계산 많은 건 넘기시고, 요거는 저희 이제 진단 테스트 같은 거 풀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겠구나. 뭐 표도 양이 많은데 뭐 거기에다가 질문들도 계산이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차트 변환형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표가 간단하고 선지에 나와 있는 차트들, 그래프들의 내용도 간단하면은 그건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많이 한 그래프들이 선지에 깔려 있다. 특히 뭐 곱셈, 나눗셈 막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패스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역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통합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추리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는 넘기셔도 되고, 실무형, 즉 문제 처리형 문제인 경우는
뭐 대체로 그냥 쭉 읽고 필요한 부분 계산하면 풀리는데 다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고 계산 많으면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풀자.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자원관리 능력도 유사합니다. 자료의 양이 적당하고 계산 쉬우면 풀고요. 자료 양이 방대하고 계산 복잡하면 넘겨도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보 기술 능력 이쪽 파트는 뭐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뭐 손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빠르게 판단하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 매뉴얼 이런 건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가이드대로 예시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냥 푸시면 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알고 있는 거면 푸시는 거고 모르면 패스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CS 기본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NCS 기본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테스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테스트 풀어보세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2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5문제씩. 그래서 기본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 수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그 맞춘 개수에 맞게끔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참고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역량 강화 해가지고 자, 기초 능력 평가 문제를 풀이를 위한 기초 역량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기초, 수리 기초, 그리고 수리 기초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 기초, 그 다음 상황 판단 핵심 이론, 문제 해결 핵심 이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강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핵심 모듈 정리. 자, 그 10개 영역 있었잖아요. 그것들의 핵심 영역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뭐 별도로 모듈형 따로 뭐 준비 안 하셔도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듈형과 피셋형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표 기출 유형 분석. 그래서 NCS 10개 영역별 대표 기출 예시 문항 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구성 및 출제 경향 설명, 그리고 문항 풀이 해설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이죠, 메인. 기출 분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적중 문항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한 다음에 예상 문제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핏셋형 문제들을 또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된 사회분이 있고요. 1, 2회는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고 3, 4회는 전 영역을 총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온라인 모의고사 2회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 특전으로 드리는 거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해설 강의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예, 위포트에서 이번에 교재 구성을 굉장히 잘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강사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NCS 기초개념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수많은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정규 강의로 들어오시면 많은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곱셈을 좀 빠르게 하는 건데 2자리 곱하기 2자리 곱셈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곱셈대로 하면은 자릿수 놓다가 좀 헷갈리고 뭐 꼬리 쪽부터 곱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즉 꼬리부터 곱한다는 이야기는 미승법이라고 부릅니다. 미승법. 꼬리부터 곱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곱하잖아요. 4, 8, 32, 다음 4, 2, 8, 6, 8, 48, 다음 6, 2, 12 이렇게 세팅하는데 노타가 자릿수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계산하시면서 올라올 때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6, 여기가 이제 19니까 1 하나 올라오니까 여기가 1, 7, 여기가 이제 19, 19니까 이제 9, 2, 그래서 1, 7, 9, 2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제가 세팅을 바꿨냐면
여기 12하고 여기 32는 자릿수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12, 3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 하나 넣어주고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제일 위쪽을 한 칸 앞으로 당겨요. 여기를 한 칸 앞으로 당겨서 결국 이 선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1번 세로 방향, 2번 세로 방향, 3번, 4번 크로스, 3, 4번은 순서 바꿔도 되고요. 합산해서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실전용으로 하면은, 자, 이제 다시 요거를 실전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써볼게요. 28, 64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운데를 자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 세로 방향으로 먼저 곱셈합니다. 2, 6, 12, 8, 4, 32.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해서 곱셈합니다. 2, 4, 8에 6, 8은 48. 이 정도면 56으로 그냥 한 방에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1, 7, 9, 2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서 흑토자 모양 또는 비행기 모양 또는 개구리 모양 아무거나 이름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흑토자 모양, 탑형이라고도 합니다. 탑 모양. 그래서 신원의 탑형 곱셈법이라고 명명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왜 제가 추천하냐면요. 여러분 실전에서 28 곱하기 64를 1200하고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냥 앞자리만 곱해봐도 2, 6, 12니까 뭐 1200보다 크다. 끝났잖아요. 부등호 넣기라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자리부터 먼저 여기를 먼저 곱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두승법이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곱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곱셈 테크닉 들어가 봅니다. 이제 곱셈 어림산 방법. 어림산. 정확한 계산보다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문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쭉 읽어보시고 풀어봅시다. 자, 핵심 내용이 이거죠. 혼인 당시 장치 기계 조작 종사자. 요거네요. 몇 명이냐? 최근 5년 이내 혼인 부부 중. 그럼 최근 5년 이내 혼인 부부 쌍이 각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주의 숫자나 공식 나와 있으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체크해 둡니다. 자, 그러면 남편 수도 아내 수도 동일한 147만 2천이 되겠죠. 그래서 만 단위로 쓰면 147.2가 됩니다. 147.2.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를 요걸 보시면 16.4가 있고 2.8이 있어요. 이걸 합산합니다. 그러면 자, 요런 거 합산하실 때는 소수점 앞에를 먼저 더해서 18 만들고 소수점 아래에 더해서 1.2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가 여기 8로 끝나는 애를 보면 좀 불쌍하구나. 너 0.2만 주고 싶네. 그럼 얘가 16.2가 되겠고 얘가 3.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자리 한쪽을 0으로 바꿔주면 또 계산이 편합니다. 한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2를 계산했습니다. 왜 이걸 먼저 계산했냐면 요 기준수를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요 각각 비율을 B, C라고 놓으면 A, B와 A, C를 곱한 다음에 더하지 마시고 여기 A가 공통이니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은 다음에 이 비율의 합, B와 C의 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빠르겠죠? 자, 공통적인 수는 묶어준다. 자, 곱셈 분배 법칙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이제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지 말고요. 선지를 한번 쑥 훑어봅니다. 만명 단위로 24, 25, 26, 28. 아, 요 정도면은 어림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럼 곱셈 어림산 첫 번째 원칙. 한쪽은 깎고 한쪽은 올려요. 즉 내리고 올리고. 둘 다 올리거나 둘 다 내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원칙은 그 비율은 비슷하게. 세 번째 원칙은 가급적 10% 내에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는데 그 올리고 내린 비율은 비슷하게. 그리고 10% 안에서. 자, 그러면 147.2를 올릴까 내릴까? 19.2를 올릴까 내릴까 고민 중에 19.2를 올리는 쪽으로 가자. 20%로. 그럼 앞쪽을 깎는 게
140이면 적당하겠다. 이 정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8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불안해요. 자, 앞에는 깎고 뒤에는 올렸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두 번째 원칙. 그 올리고 내린 비율이 비슷한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 안에서 했는지. 자, 그러면 147.2에서 140으로 가는 이 비율하고 19.2에서 20으로 가는 이 비율을 보시면 여기는 대략 마이너스 5%고요. 여기는 대략 플러스 4%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기준수, 출발하는 수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것 좀 계산이 어렵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출발하는 수를 쉬운 쪽으로 가자. 자, 그래서 어림산해 놓은 수치 쪽에서 원래 숫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방향으로 볼게요. 자, 140에서 7.2가 커진 거죠. 그러면 그냥 0.2는 무시하고 7만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이죠? 즉 5% 증가. 자, 20에서 19.2 쪽으로 가볼게요. 20에서 0.8이 빠진 거야. 그러면 200분의 8 자릿수 정리하면 그럼 100분의 4, 즉 4%입니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래서 뭐 비슷하구나. 예. 올리고 내린 비율이 비슷해요. 10% 안에 있고 만족하죠 이제. 따라서 28과 비슷하다는 걸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 보면요. 곱셈 관계 통합 변화율 공식이라고 제가 정리한 공식이 있는데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변화율이 5% 이내의 작은 값일 때는 곱셈에서 나온 수의 변화율은 그냥 어림산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플러스 1% 정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계산기 한번 때려보세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28에서 1% 증가한 28.28. 1%는 소수점 두 개 땡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0.28을 1% 잡으시고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반올림하면 28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어림산 했던 28하고 비슷하다라고 잡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선지 구조상 28보다 하나 작은 27, 하나 큰 29가 없기 때문에 26하고 28 사이에서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28쪽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10% 이내에서 변화율을 적용하라고 한 이유는 자, 처음에 값을 x, y라고 놓고요. 만약에 10%를 증가시키고 10%를 감소시켰다고 가정해 보면 각각 1.1x와 0.9y의 곱셈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죠? 0.99x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변화율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했더니 결과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면 어림산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면 원위치 돼갖고 이게 같은 거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자,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0%가 증가했다면 그때는 완전히 같은 수가 됩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니까 요거는 자 1.1하고 0.9를 곱하니까 0.99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x가 있고 여기가 1.1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1.1y가 있으면 자, 이렇게 곱했을 때 1로 내려오는 것도 플러스 10%, 1로 올라가는 것도 플러스 10%니까 얘들은 완전히 같은 수가 돼요. 서로 주고받는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같으면 결국 같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9에서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로 가는 거, 즉 90에서 100으로 가는 거는 9분의 1이 증가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략 11%가 증가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볼 때는 10%가 감소한 거고. 자, 그래서 숫자들이 굉장히 가까운 경우라면 방향을 틀어서 계산했을 때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숫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면 굉장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50에서 100으로 가는 경우는 50에서 100으로 가는 건 2배니까 플러스 100%가 계산돼요. 근데 100에서 50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50%죠.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90에서 100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대략 11%예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대략이 아니죠. 정확히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달라지고 숫자도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는 증가율이 똑같으면 완전 같은 수예요. 근데 한쪽으로 몰았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비율이 비슷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림산으로. 근데 만약에 조금 과하게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만약 여기가 플러스 30%고 여기가 마이너스 30%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x에서 30% 증가하면 1.3x가 되겠죠? 그 다음 y에서 30% 감소하면 0.7y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곱해주면 1.3에 0.7 곱하면 0.91, 그 다음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y에서 0.91xy로 가는 건 100에서 91로 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오차가 마이너스 9%가 돼요. 9%. 그래서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이거 한 김에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곱셈관계 통합변화율 공식이라고 해서요. 아까 우리 숫자가 작았을 때는 그냥 더하고 끝냈잖아요. 이거 이렇게 더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5% 이내일 때 그냥 더하고 끝내도 돼요. 어림산으로. 근데 숫자가 이렇게 클 때는 더하고 끝내면 안 되죠. 이거 더하는 순간 0%인데 아까 결과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였단 이야기예요. 그걸 물론 배율로 바꿔서 곱셈으로 전환해서 풀어봤더니 확인이 되긴 됐어요. 근데 더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아까 여기 더하는 것처럼 더해보세요. 더하면 0이 되죠. 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곱한 거 100으로 나눈 다음에 또 더해보세요. 그러면 곱하면 100. 나누기 100 하니까 1인데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A는 B 더하기 C 플러스 100분의 BC 이 변화율 간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변화율 B와 C가 5% 이내의 작은 값일 때는 그냥 덧셈으로 요렇게 하고 어림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화율이 작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적용할 수 있겠죠? 30% 증가하고 30% 감소했을 때도 일단 두 개 더하면 여기서 0이 생기겠죠? 서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0, 30, 여기 10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생기겠죠? 하나가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공식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더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위로 30%, 아래로 3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것도 1.3배씩 두 번 갔다. 즉 30% 증가하면 1.3배니까. 그래서 1.3 곱하기 1.3 해가지고 1.69배가 된 거니까 69%가 수익이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30, 30 더하면 60 나오죠. 30, 30 나누기 100. 그럼 00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3, 3은 9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6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습 삼아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0% 증가하고 30% 증가하면요. 자, 각각 배율로 1.2배, 1.3배. 그러면 이제 1.56배가 돼서 56% 증가가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20, 30에서 50%. 그 다음에 여기에 20, 30에 100으로 나누니까 00 떼고 2, 3은 6. 그래서 56% 증가.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연속 기간의 변화율들을 줬을 때는 그걸 통합해서 계산하는 공식 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B 더하기 C 플러스 100분의 BC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교차 비교법이라고 해서 곱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곱셈을 비교할 때 각각 큰 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크로스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32 곱하기 17이 있고요. 16 곱하기 31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각각 큰 수 구조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보니까 위쪽이 각각 큰 수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교환해서 보시면 각각 큰 수 구조가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 하나씩 넣어볼게요. 공 하나씩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 소수 좀 찍어볼게요. 이렇게 비교하라 할 때는 처음에는 안 보이죠?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자, 이 상태에서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공 지워버리고, 소수점 지워버리고, 그래서 자릿수를 똑같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각 큰 수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릿수를 똑같이 맞춰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큰 수가 아닌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주고받는 증가율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율이 어느 쪽이 큰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 곱하기 50이라고 309 곱하기 50. 그러면 물론 여기는 50을 기준으로 약분하면 6이 나오고 여기는 6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약분해서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게 잘 안 보였다. 그러면 비슷한 애들끼리 잡아놓고 증가율을 봅니다. 300에서 309로 갔어요. 그러면 300에서 9가 커진 거잖아요. 증가율은 처음 값 분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면 300분의 9는 100분의 3하고 같은 거예요. 즉 3%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50에서 51로 가는 거는 5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 따라서 2%가 증가했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는 증가율이 크니까 오른쪽이 큰 수가 됩니다. 자, 얘들을 문자로 취환해 보면, 자, 300을 x라고 놓으면 309는 3% 증가하면 1.03x가 되죠. 그 다음 50을 y라고 놓으면 51은 1.02y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다시 x 지우고 y 지우고 1.02, 1.03. 그럼 1 지우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 결국 2%, 3%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배율이 크면 증가율도 크니까 어느 방향으로 증가율이 큰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증가율을 비교한다는 거는 약분하는 거랑 논리는 똑같아요. 약분했을 때 어떤 쪽이 큰 수가 남지? 근데 비슷한 애들끼리 볼 때는 그 배수로 쓰는 것보다는 증가율로 보는 게 더 쉽겠죠. 비슷한 애들끼리는 증가된 양을 보는 게 편하니까 증가량을 기준으로 잡고 증가율을 계산 때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291 곱하기 35하고 321 곱하기 33. 자, 아까 제가 곱셈 같은 경우에 자릿수를 똑같게 맞춰보면 쉽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공 하나씩만 넣어볼게요. 공 하나씩. 그럼 세 자리가 됐으니까 291에서 321, 330에서 350. 어느 쪽의 증가율이 클까요? 자, 291에서 321로 가는 건 30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 330에서 350으로 간 거는 20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분수가 무조건 큰 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잖아요. 자, 그래서 자대모소, 분자 큰데 분모 작다. 자대모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겼다. 따라서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판단이 돼요. 자, 그런데 10% 기준으로 뭐 직접 보셔도 됩니다. 자, 290에서 30은 10% 넘고요. 330에서 20은 10% 안 되죠? 그래서 1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증가율은 통과된다. 왼쪽으로 가는 증가율은 안 된다. 그럼 오른쪽이 큰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증가율로 볼 때는 공을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33에서 35, 2가 커졌으니까 10%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릿수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0을 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증가율을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증가율의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곱셈 비교 테크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수 비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인트만 정리할게요. 어차피 요거 또 메인 강의 때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자, 분수 비교에서 1번은 뭐다? 자대모소. 분자 큰데 분모가 작다? 그러면 항상 큰 수가 됩니다. 분자는 빵의 개수, 분모는 사람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인당 빵이 분수인데 빵은 많을수록, 사람은 적을수록 1인당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자 큰데 분모가 작다. 그럼 어떤 거죠? 여기서 이거죠. 분수 비교할 때 분자가 큰 거 일단 체크. 분모 혹시 작은가? 오케이. 그러면 윈, 이겼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분자 분모를 비교했는데 한쪽이 모두 커버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숫자가 간단하면 곱셈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크로스해서 넘긴다. 교차 곱셈. 요 방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쓱. 그럼 여기가 77, 여기가 72. 앞쪽이 크다. 자, 그래서 교차 곱셈, 크로스해서 넘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법. 용병법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였는데요. 분자 분모의 차이를 용병으로 두고, 자, 그럼 용병은 누구 편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율을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용병 말고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 비교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75에서 90으로 가는 증가율이 커요. 120에서 140으로 가는 증가율이 커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75에서 90으로 가는 건 15가 증가했으니까 75에서 15, 즉 5분의 1 증가율입니다. 딱 20%예요. 자, 한편 120에서 140은 20이 증가했죠? 약분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16.7%가 증가했어요. 물론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었죠. 20% 안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자, 자증대상. 증가율을 비교했는데 분자 증가율이 크면요. 그 방향으로 커집니다. 자증대상. 만약에 분모 증가율이 크다면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한다. 이것도 또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4글자씩 외워두세요. 그럼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그 방향, 오른쪽으로 읽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커진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논리는 간단합니다. x분의 y가 있고 2x분의 3y가 있어요. 어느 게 큰 수입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큰 수잖아요.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분자는 3배니까 200% 증가, 분모는 2배니까 100% 증가예요. 즉 증가율이 크면 배율도 크고, 바꿔 말하면 배율이 크면 증가율도 큰 거예요. 같은 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따라서 자증대상. 반대로 여기 3과 2가 자리를 바꿨다면 그때는 3x분의 2y가 되면 작은 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증대하, 분모 증가율이 크면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을 활용하는 거, 이거는 분자 분모가 굉장히 가까울 때 쓰는 테크닉인데요. 자, 120에서 115, 170에서 160. 증가율 비교하자니 좀 어줍잖네, 이상하네, 좀 어렵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분자 분모 가깝구나. 그러면 120에서 115가 아닌 반대쪽 예를 생각해 보세요. 5가 있죠? 170에서 160이 아닌 애를 생각해 보면 10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이제 분수 비교해 봅니다. 물론 120분의 5는 5로 약분한다 생각하시면 자, 2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7분의 1입니다. 그래서 17분의 1이 크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러면 이제 원래 사건들은 반대로 부등호가 가야 되니까 앞쪽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24분의 1 떠오르는 게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금 했던 자증대상, 모증대하를 여기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분자는 2배, 분모는 2배 안 돼. 그러면 분자가 배수가 커요. 즉 증가율도 크다는 이야기니까 자증대상. 이렇게 결론 내리고 최종적으로 원래 있었던 분수들은 반대로 부등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기본적인 분수 비교 테크닉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병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가 아니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57분의 19하고 67분의 23을 비교해라.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자는 3분의 1이에요. 딱 3분의 1이에요. 후자는, 자, 전자를 3분의 1로 봤을 때 후자는 3분의 1이 넘는가를 생각할 때 분자가 1일 때 분모가 약분해보면 여기가 69가 됐을 때 3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7이니까 3배가 안 되네? 그럼 분모를 3으로 봤을 때 분자는 1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화살표가 반대로 갑니다. 분모 쪽에서 분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보다 큰 수예요. 따라서 오른쪽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증가율 봅니다. 요렇게 늘어난 게 4가 늘었고 요렇게 늘어나는 게 10이 늘었어요. 그러면 20%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죠. 증가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경계선만 찾으시면 됩니다. 19에서 4, 20분의 4가 딱 20%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순간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는 순간 분수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0% 넘는구나.
한편 57분의 10. 그럼 50분의 10이 20%니까 분모가 커지면 이제 결과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 미만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자증대상으로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큰 수로 구성된 분수를 부자라고 놓고요. 작은 수로 구성된 애를 빈자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세팅해보면 67분의 23이 부자, 57분의 19가 빈자예요. 야, 너 좀 많이 갖고 있네, 숫자를.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근데 현재 누가 이길지는 몰라. 누가 큰 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이라는 대타를 포용합니다. 누가? 부자가. 부자가 용병을 불러요. 용병은 어떤 애냐면 분자의 차이, 분모의 차이. 즉, 요 분자의 차이, 여기 분모의 차이로 구성된, 자, 그래서 각각의 증가수로 구성된 분수를 용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병은 부자가 고용했으니까 부자하고 이제 일심동체예요. 그럼 이제 부자는 이제 관전만 하시면 돼요. 쉬고 이제 싸움은 빈자하고 용병이 싸워줍니다. 그래서 빈자하고 용병을 싸움 붙여.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부자는 이제 결과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57분의 19하고 10분의 4를 비교했더니 누가 이겨요? 10분의 4가 이기죠? 10분의 4는 0.4, 57분의 19는 0.4 미만, 이걸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10분의 4는 50분의 20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가 분자 크고 분모는 작아요. 자대모소. 그러면 큰 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도 됩니다. 또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숫자가 간단하면 크로스해서 곱셈 넘기기. 10이 1로 넘어가서 19에 곱해지면 190. 57이 1로 가고 4에 곱해지면 228. 뭐 200 넘는다는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큰 수. 그래서 곱셈으로 크로스해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빈자하고 용병은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여기서 마무리 못 지으면 이제 뭐 말짱 꽝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집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냐면 이제 용병은 일 다 했어요. 용병은 사라지고 빈자와 부자 사이의 결과만 남습니다. 즉 부등호만 남습니다. 왠지 이 문장은 제가 썼지만 아주 명문 같아. 약간 그 메가더 장군님,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약간 그 느낌이야. 그래서 용병은 사라지고 부등호를 남깁니다. 약간 그거 같은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처럼 용병은 사라지고 부등호만 남긴다. 자,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용병하고 빈자가 싸워야 되는데 용병하고 부자가 싸우는 이런 싸움을 붙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실수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병이 배신자가 되겠지. 부자가 고용했는데 달라들면 안 되겠죠? 덤비면. 자, 그래서 용병과 부자는 같은 편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용병과 빈자가 싸운다. 이 논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병법도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병법은 어떨 때 쓴다? 분자 차이, 분모 차이가 즉 증가수들이 쉽게 보일 때 그거를 용병으로 놓고 비교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후기 몇 개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취직이라는 걸 했답니다. 국민연금 입사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보 합격, 코레일 합격.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가지고 수학을 잘 못했지만 실력을 쌓아서 이제 자신이 있었다. 정확도도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점수가 향상된 분들 사례예요. 피셋 강의 들으셨던 분들. 90점대까지 슉 올라갔죠. 로켓 점프. 자, 그 다음에 위포트 수강 후기. 강의 듣고 나서 문제 의도와 풀이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풀이법을. 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강의 듣지 않았으면 강의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풀이 팁도 주셔서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잡혔어요. 자신감 붙었습니다. 신원쌤은 그저 빛, 최고의 강사, 계산 꿀팁 많이 알아갑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함께해요. 땡큐. 자, 양질의 강의 많이 만들어서 우매한 중생들을 깨우쳐주세요. 굉장히 재밌게 필력이 좋으시네요.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런 후기들 몇 개 더 있는데요. 자, 막막하고 어려웠는데 방향이 잡혔다.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고득점 노려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생겼다.
문제 해결에서 색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 터득했다. 이제 두렵지만은 않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부분, 특히 수리 영역, 난 잘 못해. 그럼 계속 주눅 들어가지고 좀 피하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조금 방심했더니, 좀 지금은 잘 안 풀리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잘했는데 조금 지금 쉬고 있었던 것 뿐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런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2번, 3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수강 후기에 이렇게 달립니다.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무릎을 탁 쳤대요. 그게 그거였구나. 선생님 수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기본서 적어도 2-3번은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내용도 가급적 이해 안 된 거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OT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화이팅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